안녕하세요. 저는 70살 오정자입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참 많은 걸 참아야 했습니다. 밥 차리고 청소하고 손주 돌보는 일까지 다 해냈지만 결국 돌아온 건 며느리의 손찌검과 아들의 외면이었죠. 제 기막힌 인생 이야기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그날 제 뺨을 때린 건 며느리였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모른 척한 건 제 아들이었습니다. 세상 살아오며 그렇게 서럽고 쓸쓸했던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몸에서 낳은 자식이 그 자식의 아내가 제 얼굴을 때리는 장면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는 것. 맞은 뺨보다도 그런 무심함이 더 아프게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 흩어진 반찬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들키지 않도록 애써 평온한 척했지요. 부엌 불빛이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집에서 제 온기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지금 몇 시예요? 애 학원 보내야 하는데 설거지도 안 돼 있고 점심은 이게 다예요? 진이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부엌을 찔렀습니다. 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방금 일어났어. 무릎이 오늘은 영 말을 안 들어서. 핑계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 핑계로 버티실 건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렸고 이어지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에 순간 몸이 움찔했습니다. 식탁 끝에 있던 접시가 제 발등 쪽으로 미끄러지듯 떨어지며 쨍그랑하고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김치 국물이 따끈한 발등 위로 끈적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저는 움찔하며 발을 들었지만 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걸음 앞으로 다가오며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왜 불쌍한 척하세요? 그만 좀 해요. 언제까지 우릴 빌부터 살 건데요? 그녀의 숨소리가 가까워졌고 눈동자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싸늘한 공기 속에서 무언가 확 다가왔습니다. 팍! 얼굴이 돌아갔습니다. 뺨을 때리는 그 손바닥은 생각보다 세찼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이 핑 돌았고 벽식의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폭력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이야. 제 입에서 간신히 말이 새어나왔지만 진이는 이미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뒤편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아들 도영이가 보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쥔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영아, 너 지금 봤지? 그는 조용히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말도 눈빛도 손짓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어떤 끈이 툭 하고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 집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명의는 제 이름이지만 그 집에서 제 존재는 자리가 아닌 짐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허리를 구부려 깨진 접시 조각을 천천히 모았습니다. 손끝이 유리 파편에 살짝 베었지만 따갑지도 않았습니다. 아픈 곳은 따로 있었거든요. 그날의 공기는 너무도 조용했고 제 마음만 쿵쿵하고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속에 결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더는 이대로 살 수 없다. 세상 살아오며 그렇게 서럽고 쓸쓸했던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몸에서 낳은 자식이 그 자식의 아내가 제 얼굴을 때리는 장면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는 것. 맞은 뺨보다도 그런 무심함이 더 아프게 남았습니다. 며느리 진이가 제 뺨을 때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볼을 만져보니 여전히 살짝 얼얼했습니다. 베갯잎이 축축해졌지만 눈물이 흐른 건 언제부터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손녀가 선물로 준 작은 블랙박스형 CCTV. 원래는 도둑 방지용이라며 거실 천장에 달아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아이의 장난이라 생각하며 웃어넘겼지만 지금은 그게 제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노트북에 외장하드를 꽂고 녹화된 영상을 하나씩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화면 속에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 정리를 하고 손녀의 도시락을 싸는 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허리를 구부리다 한 번씩 무릎을 감싸며 숨을 몰아쉬는 장면도 있었고 진이가 주방에서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보는 모습도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밥이에요, 밥이? 화면 속에서 진이는 목소리를 높이며 도시락을 탁 하고 던졌습니다. 뚜껑이 열려 밥알이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허리를 숙여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 진이는 휴지통을 발로 밀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누가 제일 고생인데요? 왜 내가 당신 챙기는 일까지 해야 해요? 내 엄마도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제 어깨를 쿡쿡 찔렀습니다. 화면 속에 저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제 눈에서는 다시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게 저였구나. 며칠치 영상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외장하드에 담았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할 일이 있을까봐 조용히 그리고 꼼꼼히 분류를 해두었습니다. 날짜별로, 사건별로. 그 작업을 마치고 나니 이상하게도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내 억울함을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겐 큰 위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진이는 또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침에 반찬이 이게 뭐예요? 된장찌개는 짜고 반찬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집에서 도대체 하루 종일 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영이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며 묵묵부답이었고 손녀만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아침이 그 어떤 폭언보다 더 매섭게 느껴졌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외장하드를 다시 확인하고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할 만큼 깊은 곳에.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걸 사용할 때가 올 거야. 지금은 내가 참지만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야. 그 결심은 제 안에서 처음으로 뚜렷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집안에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진이는 출근 준비로 분주했고 도영이는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말없이 출근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귀에 바람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허전한 마음에 옷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된 손때 묻은 손가방 안쪽을 정리하다가 종이 한 장이 손에 걸렸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 테이프 자국이 바래고 글씨는 반쯤 지워져 있었지만 또렷이 보이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1989년 3월. 강화군 선착장 부근 토지 계약서.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땅 아직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결혼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이름으로 산 땅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이 내 이름으로 구입했던 작은 밭. 자식들 키우느라 잊고 지냈지만 분명 그 서류가 있었던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어머, 이게 아직도 있었네. 봉투를 들고 방바닥에 멍하니 앉았습니다. 종이 한 장, 이 오래된 문서가 지금 제 삶을 바꿀 수 있을까? 문득 며칠 전 친구 명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복희야, 너 그때 강화도에 무슨 땅 있다고 하지 않았어? 요즘 거기 리조트 들어온대. 땅값 장난 아니라더라.
그 말을 무심코 넘겼던 게 후회됐습니다. 서류를 품에 안고 곧장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제 손엔 작은 가방 하나, 마음은 쿵쾅거리며 뛰고 있었습니다. 지적과 창구 앞에 서서 수십 년 만에 제 이름을 꺼내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1989년에 제 이름으로 등기된 땅이 있을 텐데요. 강화도 쪽입니다. 공무원은 서류를 조회하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르신, 이 땅 보유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가요. 지금 개발 계획에 포함돼서 보상 공고가 나기 직전입니다. 리조트 예정지 한복판이에요. 그 말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르며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평당 시세를 바라봤습니다. 평당 1,500만 원, 200평 30억? 그 순간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직원이 얼른 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지금 당장 서류 정리해 두시고 개발협회 연락 받으시면 손해 안 보게 잘 처리하셔야 합니다. 몸은 떨렸지만 마음 한켠은 차가운 물을 들이킨 듯 시원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래전 남편과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손을 꼭 잡고 말했지요. 정자야, 이 땅은 언젠간 내가 쓸 날이 올 거야. 누구에게도 넘기지 마. 그 말을 지키지 못한 줄 알았는데 저는 그날부터 서류를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머리는 어지러질했지만 손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지킬 차례다. 그 결심은 더 이상 지우지 않을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이 많이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진이는 늘 말했죠. 어머니, 병원은 혼자 다니실 수 있으시잖아요. 저희한테 뒷바라지 강요하지 마시고 혼자 해결하세요. 도영이도 똑같았습니다. 요즘은 다 간호사들이 잘해줘. 입원 절차도 알아서 하고. 하지만 무릎 수술이라는 건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해야 하고 마취 풀리기 전까지는 곁에 누군가 있어야 하는 법이지요. 간호사는 보호자가 없다는 걸 알고 몇 번이나 눈치를 줬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혼자 오셨어요?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네, 바빠서요. 애들이. 간호사의 눈빛이 안쓰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런 시선을 받는 게 참 서러웠습니다. 내가 누구 엄마인지, 누구 할머니인지, 아무도 모르는 낯선 공간에서 제 존재는 오직 환자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입원 첫날 밤 병실 창밖으로 달빛이 길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팔에 꽂힌 링거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나 지금 외로운 거구나. 참 많이 외로운 거구나. 다음 날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에도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들어가는 복도를 바라보는데 마음속이 텅 빈 냄비처럼 울컥했습니다. 간호사가 이름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오정자 환자님, 보호자 서명은 직접 하신 거죠? 네네. 제가 했어요. 마치 마스크가 얼굴에 덮이자 세상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저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끝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제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땐 이미 저녁 시간이었고 침대 옆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어르신, 가족분은 아직 안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올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이 목에서 걸려 나왔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허허 웃음이 났습니다. 참, 인생이란 게 별거 아니구나. 결국 이렇게 혼자 끝나는구나.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그날 밤 작은 라디오를 틀어두었습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다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그 결심은 수술 전보다도 더 깊이 제 안에 새겨졌습니다. 입원 후 5일째 되던 날 퇴원 수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를 조심조심하며 택시에 올라탔고 기사님은 친절하게도 집 앞까지 저를 부축해 주셨습니다. 낯익은 골목길, 그런데 집 앞에 웬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짐 정리 중이던 진이가 저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어머니. 오늘 퇴원이셨어요?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말투는 상냥했지만 눈빛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영이는 방 안에 숨어 있었는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는 박스가 10개도 넘게 쌓여 있었고 벽엔 인테리어, 공사업체 명함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니? 아, 리모델링 좀 하려고요. 곧 여름이고 곰팡이도 많고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서 지내게? 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제 동생 집에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데려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는 잠깐 요양원에 계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마당도 넓고 경치도 좋고요.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쿡 하고 찔렸습니다. 수술받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집이 아니라 요양원이라니요. 그때 도영이가 방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염치 없게 처제네 집에 엄마까지 데려갈 수는 없잖아. 그냥 요양원 가 있어.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날 요양원에 그대로 방치해 둘 거란 걸, 내가 이제 쓸모가 적어져서 필요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그 외장하드를 꺼냈습니다. CCTV 영상이 저장되어 있던 그 장치,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 봉투 안엔 오래전 가입한 통장의 계좌번호와 인감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그 예금 계좌. 이제 슬슬 꺼내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친구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자야, 그 통영에 말한 집 아직 비어 있니? 응? 너 거기 진짜 갈 마음 생긴 거야? 응. 계약해줘. 계약금은 내가 보낼게. 너 진짜 괜찮은 거야? 괜찮지 않아. 그래서 이제 괜찮아지려고. 그 짧은 대화 하나로 제 안에 고였던 긴 세월이 툭 하고 터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일찍 일어나 박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편지 하나를 썼고 그 위에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를 살짝 올려뒀습니다. 이 계좌에는 돈이 30억 있다. 하지만 내 것이니 너희 손댈 수 없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이 집은 그냥 비워라. 계약은 끝났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식탁 의자 하나, 작은 캐리어 하나, 그리고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이 있는 그곳. 그곳으로 떠날 준비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바람이 유난히 상쾌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무릎이 아직 불편했지만 손에 익은 동작으로 캐리어를 정리했고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거실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들 유치원 등하굣길, 진이와의 첫 만남, 도영이의 군 입대 전 눈물. 모든 장면이 벽에 새겨진 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만 됐다. 속으로 조용히 중얼이며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도영이와 진이가 동시에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진짜 가세요? 그래. 근데 집은요?
집 명의도 어머니고 갑자기 이렇게 나가시면 저는 조용히 캐리어 손잡이를 쥐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매수자 오늘 오전에 온다. 계약서 다 썼어. 이 집 팔았다. 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그럼 우린 어디서 살라고요? 아이들 학교는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이 집, 내가 마련한 내 집이었어. 30년 전 아버지 보험금 받아 내가 샀고 한 푼, 두 푼 모아 유지한 집이야. 내가 원할 때 내 방식대로 정리할 수 있어. 도영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멈추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통영이란 데로 간다고 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집이야. 크진 않아도 이제 내가 편히 살아갈 곳이지. 진이는 결국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버려요?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갈 땐 가더라도 집 한도는 주고 가세요. 그 순간 저는 천천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가족이지. 근데 그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내가 나한테 뭐 했는지 생각해 봤니? CCTV 내가 저장했어. 내가 맞던 날들. 내가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내 얼굴을 때리던 장면. 도영이도 봤어.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지. 너희들은 날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니? 집 한도는 물론 보상금 받은 30억도 너희들에겐 한 푼도 줄 수 없어. 내가 살다가 죽기 전에는 다 기부할 거다. 두 사람 모두 말문이 막힌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야. 이제 너희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이건 복수 아니야. 정의야. 나한테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마라. CCTV 자료 가지고 학대로 신고할 수도 있다. 문을 닫고 나온 순간 눈앞에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등 뒤로 들리는 발걸음 소리, 누군가 따라 나오는 듯 했지만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단 한 번도 등을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오늘만큼은 제가 등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통영은 생각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고 골목마다 물기 머금은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명자가 소개해준 단층 집은 오래됐지만 깔끔했고 정원엔 작지만 정갈한 화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파란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풍경과 함께 바람이 실어 나른 바닷소리는 제게 가장 따뜻한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이 집엔 TV도 없고 시끄러운 말소리도 없습니다. 대신 정적 속에서 내 숨소리와 심장소리가 선명히 들려왔습니다. 짐을 정리하다가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게 느껴질 만큼 말갛게 씻긴 내 얼굴. 서울에서 가져온 화분을 창가에 놓으며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잘 도착했어, 난초야. 이제 여기서 우리 둘이 새로 살아보자. 다음 날 아침 동네 시장에 나섰습니다. 작고 낡은 시장이었지만 사람들의 얼굴엔 미소가 묻어났고 그 낯선 온기가 참 따뜻했습니다. 생선 가게 사장님은 아침 인사를 건네셨고 반찬 가게 아주머니는 절 보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오정자 씨. 첫 장 보러 나오셨어요? 이 멸치, 오늘 바다에서 바로 올라온 거예요. 하나 더 담아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살짝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명자 언니가 얘기해줬죠. 서울서 이사 오신다고. 이름 참 예뻐요, 오정자 씨.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랜만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기분이 이렇게까지
따뜻할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에선 늘 어머니, 할머니였지만 이곳에서는 다시 오정자였습니다. 잊고 살았던 나를 되찾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조용히 밥을 차렸습니다. 갓 지은 밥에 멸치조림 그리고 미역국, 대충 만든 김치볶음밥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맛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창문을 바라보며 한 입씩 천천히 씹었습니다. 예전엔 늘 누군가를 위해 밥을 했습니다. 입맛을 맞춰야 하고 눈치를 봐야 했고 재촉당하기 일쑤였지요. 그런데 오늘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밥상 위에서 처음으로 제 입맛을 찾았습니다. 창밖 바다는 검푸른 빛으로 잔잔하게 넘실거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곳의 공기, 이곳의 시간, 이곳의 조용한 소리가 제게 다시 숨을 쉬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띵동. 낯선 긴장감이 등줄기를 훑쳤습니다.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자 거기에는 도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얼굴로 말없이 그의 입술이 떨렸고 눈이 붉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을 마주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속에서 바람이 살짝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조용한 밤 바다바람이 우리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도영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얼굴, 그 안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망설였지만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도영이는 조심스레 신발을 벗고 작은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었을 텐데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여긴 참 조용하네요. 그 말이 어쩐지 안쓰럽게 들렸습니다. 저는 묻지도 않은 말을 건넸습니다. 거기 앉아. 따뜻한 차라도 줄게. 찻잔을 놓으며 저는 가만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진이가 그렇게까지 했는지 알면서도 무서웠어요. 말 한마디 꺼내면 집안이 무너질까봐. 그 말에 제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변명, 그러나 담긴 표정은 진심이었습니다. 진이는 지금 애들 데리고 친정 가 있어요. 이젠 나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따뜻함이 그제야 마음을 조금 녹였습니다. 혹시 어머니, 저희 다시 같이 살 순 없을까요? 애들한테 어머니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도요. 그 순간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영아, 난 이제 나 자신과 함께 살아. 누굴 위해 사는 삶은 이미 끝났어. 나는 지금이 너무 좋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연락은 드려도 되죠? 바다 보러 오고 싶을 때 오면 된장찌개라도 해주실 거죠?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하루쯤 바다 보러 오는 건 괜찮지.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진 말자. 그땐 나도 너도 불행했잖니.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티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효도는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야. 너희 삶을 너희 힘으로 잘 살아내는 것, 그게 나에겐 가장 큰 효도야. 그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 앞까지 나가 그의 신발을 챙겨주었습니다. 다음엔 조개국 해줄게. 그거 내가 제일 좋아했잖아. 도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선 거실엔 바닷바람이 살며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노트에 글을 썼습니다.
오늘 나에게 사과하러 온 사람이 있었다. 내가 낳은 아이였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그 눈물은 미움이 아닌 용서였다. 이제 나는 진짜 나로 내 삶을 살아간다. 달빛이 환히 창을 비췄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이 바닷가 집은 고요했고 저도 그 안에서 마침내 평온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오정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